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자, 오늘 팔자명리학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요, 큰 제목은 음양과 팔괘의 근원. 그 음양은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음과 양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 우리 국기 태극기에 있는 그 태극의 모양도 이제 음양의 표시로 나와 있죠. 그리고 팔괘도 우리나라 국기에 그 팔괘 중에 이제 4개의 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괘하고 곤괘, 그다음에 감괘, 릿괘가 우리나라 태극기에 들어있어서 사실상 이 음양과 팔괘는 대한민국의 국기, 이 태극기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모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음양과 팔괘를 모두 이 국기에 담아놓은 나라는 우리나라 국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요? 그 국기에 대해서 태극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태극의 그림도 태극기에 있는 그 태극의 모양도 잘못됐고 태극의 모양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괘의 위치도 잘못 그려졌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태극기는 정확하게 그려진 태극기가 아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음양과 팔괘 근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작은 제목으로는 이제 전통 명리학의 기초에 관한 얘기, 그래서 우주의 도식이라든지 뭐 인간 명운을 탐구하게 된 그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너무 잘 알죠. 제가 그 얼마 전까지도 그 구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이 주역 점괘로 알려드렸죠. 그래서 주역은 점술책으로 알려진 책이죠. 근데 이제 점술서로만 알려진 게 아니라 철학이나 역사의 내용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과 그래서 그 명리학의 관계는 굉장히 깊죠. 사실 명리학이 이제 주역을 기반으로 해서 또 시작이 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역과 계효의 부호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전통 명리학의 기초에서 작은 1번 우주의 도식과 인간 명운에 관한 탐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명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래도 교양으로 뭐 공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매주 하는 강의 교환을 만들어서 제가 그 PPT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매주의 강의 교환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그 댓글이나 아니면 그 문자 메시지로 전화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그 주에 강의할 내용이 담긴 강의 PPT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왕충의 자연적 명론. 지난 두 번째 강의 때 왕충의 자연적 명론에 대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자연적 명론이 명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점이고 이제 기초가 되는 이론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한나라 때,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이제 초기 명리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연구했던 핵심적인 개념이 뭐였냐면 기였습니다. 이 기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이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지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 천지라는 이 동양 철학에서의 개념은 일종의 그 우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자연적인 의미에서의 하늘과 땅의 의미가 아니라 이 전체 우주를 이야기하는 개념을 이제 천지로 보는데 이 우주를 이루는, 그러니까 천지의 물질적인 근거를 이루는 이 기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어떻게 기를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왕충이 자연적 명론을 통해서 인간의 명운 그리고 이 자연의 기, 이 관련성을 이제 담아낸 일종의 학설이 이제 자연적 명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자연의 기라고 하는 건 이 초기 왕충이 얘기한 그 자연 정명론에서 이 자연의 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그 근본으로서의 기는 이 초기 명리학의 이론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충이 쓴 이제 논형이라는 책, 지난 시간에 설명이 됐는데, 그 왕충이 논형을 썼던 당시 그 한나라, 당시에 이제 그 유가의 학자들이 근거했던 것은 이제 선진시대, 그러니까 진나라 이진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세워졌던 뭐 유가나 법가나 그런 다양한 이제 학설들,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철학 사상이죠. 기초 위에서 그 우주의 도식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이제 왕충의 자연정명론이었다. 그래서 왕충의 자연정명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명리학 탐구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제 첫 디딤돌이고, 그리고 전통 명리학에서는 이 왕충의 자연정명론을 명리학의 이제 어떤 그 철학적인 기초로 삼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처음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 부여받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개인의 명운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처음 부여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부여받는 것이 기이면서 그 사람의 명의인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왕충은 이제 전통 명리학을 시작하게 되는 이제 첫 번째의 큰 중요한 내용이 됐겠죠. 그래서 명리학의 이론적인 토대로서 이 왕충의 자연정명론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주의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천도의 무의자유입니다. 천도는 이제 우주의 원리죠. 그러니까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충이 봤을 때 이 지난 2강 때 제가 전통적으로 하늘을 천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순수하게 자연으로서의 천, 그러니까 스카이, 하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으로서의 천. 이거는 인간에게 명을 부여하는 어떤 존재. 그래서 인격으로서의 천은 이제 명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관념으로서의 천인데, 이거는 우주의 원리다. 그래서 일종의 과학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건데, 이 왕충이 이야기한 여기서 천도의 무의자연은 그 소위 자연무의가 나온 그 첫 시작이 이제 도가잖아요. 근데 이 도가에서의 자연무의와는 좀 달라요. 도가에서 말하는 이 자연무의, 무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어떤 본체, 우주의 본체의 도를 근거를 하는데, 왕충은 그런 게 아니다. 이 왕충이 말하는 이 천도의 무의자연은 그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이 본체가 되는 기, 원기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에 있어서의 원기가 되는 곳으로서의 무의 또는 무의자연을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도가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은 기나 원기로 구성됐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하늘과 땅에, 즉 우주의 모든 만물을 이루는 그 어떤 본체, 그 본체의 도의 그 핵심인 원기를 받아서 사람이 생겨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원기라고 하는 것은 사물하고도 구분이 되는데, 사물하고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건 또 뭐 그 유인원이라든지 동물하고 구분되는 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고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 또는 인간의 이 원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되는 걸 이제 정기라고 이제 본 겁니다. 정기. 그래서 정기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명호는 처음에 부여받은 자연의 기로서 결정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죠. 이제 여기 처음 부여받는다. 이 처음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처음 부여받는 것이 이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기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우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명이 형성이 되면, 사람이 태어나서 명이 그 사람에게 부여되면, 그 사람이 따라야 되는 일종의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하늘로부터 명을 받으면 그 사람이 가야 되는 인생의 길에 있어서의 어떤 자연적인 법칙과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명리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가게 하는, 그 인간이 태어나서 명을 받고 자연적인 법칙에 조화롭게 가게 하는 그 힘이 뭐냐? 그게 이제 기라는 거예요. 기.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결국 인간의 명운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럼 인간의 명운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았던 것이 바로 이제 왕충의 자연정명론입니다. 어쨌든 이 왕충의 자연정명론은 전통명명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됐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양. 자, 음양이라는 글자는 옆에 보시면 이 음양이라는 글자가의 기원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음양의 그 한자의 어원을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옆에 그 좌부변, 옆에 있죠? 이 좌부변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좌부변, 이 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 썼던, 이 음양의 한자는 좌부변부가 없었어요. 좌부변부가 없는 음양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교환, PDF 파일에 밑에 이렇게 각주를 제가 계속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 안에는 담지 못할 내용들은 PPT 파일에 강의 교환에 담아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환도 같이 보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그 PPT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이 좌부변부가 없는 이 음양의 뜻은 뭐냐면 음은 그대로 그늘이잖아요. 햇빛이 없는 거고 양은 햇빛이 비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글자가 이제 좌부변부가 붙어서 이제 음양이 됐고 이것이 이제 기로 설명이 됐는데 이 기로 설명이 된 게 이제 주나라 때죠. 서주, 이제 동주 서주인데 서주, 시대죠. 그러니까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실제적으로 중원에, 이제 천자국이 된 그 기간을, 그러니까 1160년부터 기원전, 그 다음에 기원전 771년까지, 서주에서 동주로 넘어가기 전까지가 이제 서주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 때가 이제 이 음양을 기로 본 거죠. 그래서 이 기는 이 우주를 이루는 기운 6가지가 있는데 양음, 풍, 바람이죠. 그다음에 우비, 그다음에 어둠, 회, 그다음에 명, 밝음 이렇게 해서 6개의 기운 중에 하나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음양이 이 철학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게 전국시대예요. 이제 춘추시대도 지나고 전국시대 초기에 그 도가 학파들 덕분 때문에 이제 음양이 이제 철학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이제 노자에 나오죠. 노자의 4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그래서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그 만물 이렇게 쭉 나가는 이제 각주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만물은 음을 업고, 양을 안고 끌어안으니 충의 기가 이로써 화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노자의 42장에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42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이제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은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아까 이제 왕충은 그걸 기라고 봤는데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는데 둘이 셋을 낳아. 근데 이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는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기 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이 혼돈에서 둘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천지가 되는 거고, 그 우주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이제 음양이 된 거죠. 둘이니까. 그리고 이 둘이 셋이 낳는다고 하는 거는 이 우주의 기운이 서로 작용을 해서, 이 기가 서로 섞여서 이제 충기, 그러니까 중화의 기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 가운데 중자에 이제 화합할 화자에 중화의 기, 이제 충기라고 하는데, 중화의 기가 형성이 되면서 만물을 낳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만물을 형성시키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음도 있고, 양도 있고, 그 음과 양이 만물을 이루고, 그 모든 만물에는 음과 양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은 서로 같이 있는 것이 이게 뭐 서로 배척되거나,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과 양은, 일종의 만물이 그 작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되게 하고 또 그 만물이 더 많은 것들로 나뉘어지게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근원으로서 이제 노자에서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주역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역은 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통적으로 이
중원에서 이 우주를 탐구하는 어떤 이 철학적인 토대를 역이라는 게 이제 바뀐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8계에서 시작이 됐고, 이 8계가 이제 64계가 되면서 이제 그 64계를 담은 그 역경과, 그리고 이 역경을 설명한 10가지 해설서, 10익이라고 하죠. 그 10익이 담긴 역전. 그래서 역경과 주역의 64계와 이 10개 해설서, 이 역경과 역전으로 구성된 책이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주역 그 자체는 책 이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역은 일종의 이 책 그냥 이름이다. 그래서 역경은 이제 64개의 괴상과 괴효사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역전은 이제 10익이라고 그러죠. 10개의 날개라고 그러는데, 이제 단전, 상전, 이제 건계문헌전, 공계문헌전, 계사전, 상하, 설계전, 서계전, 상화, 잡계전, 이렇게 이제 10개로 10개 해설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 그리고 64개가 있는 역경의 괴효사, 괴사하고 효사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음과 양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역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괴 안에는 음이나 양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음양이 나오는 거는 역전이에요. 역전. 특히 이제 계사전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주역이 음양하고는 서로 다른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이 흘러왔던 흐름과 음양 이론이 나왔던 흐름은 다르다. 근데 이게 만난 게 어디서 만났냐? 역전에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역경이라는 64개의 주역이 64개의 개의 흐름이 이 음양의 이론하고 따로 이렇게 쭉 흘러져 내려오다가 이것이 이제 합해진 것이 역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역이라는 책이 하나가 형성이 됐는데, 이 주역은 말 그대로 64개는 이제 주나라에서 시작이 된 거고, 이 음양 이론, 음양 학설은 그 강태공, 주나라가 이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여러 그 제국들 중에 이제 제나라가 있죠. 강태공이 받은 이 제나라에서 음양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도가 학설에서 이 음양은 이 하늘하고 땅하고 이제 그 어떤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전에서 말하는 음은 일종의 이제 사물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 역전에 있는 그 10익 중에 이제 잡계전은 뭐라고 나오냐면, 건은 강하고 고는 부드럽다. 그래서 건강, 곤유. 건은 이제 양효를 말하는 거죠. 양효. 그리고 이제 그 고는 음효의 대표적인 음이잖아요. 그래서 양효는 강하고 음효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설계전에서는 건은 강건하고 고는 유순하다. 뭐 위에 있는 잡계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양 이름지 위도. 그래서 한 번 일양, 한 번 양이 되고 이름, 한 번 음이 되는 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개, 그러니까 역경에 있는 64개에는 이제 8개가 2개가 중첩이 된 거죠. 상괴하고 사괴하고 이제 중첩이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주역의 하나의 괴고, 그게 이제 64개가 모여진 건데, 이 8개의 상은 뭐 하늘, 땅, 그다음에 우레하고 바람, 그다음에 물과 불, 그다음에 산하고 못, 이렇게 자연계의 사물을 서로 이렇게 대비시켜 구성된 건데, 이게 서로 고립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하늘이나 땅이나 우리나 바람이 서로 그 안에 이제 음과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8개를 조합을 시키면서 64개의 모습으로, 그 괴상으로 우주의 어떤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주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것들도 그 64개에 다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역경을 해설한, 주역의 역경을 해설한, 그러니까 64개죠. 64개를 해설한 괴효사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설서로서의 역전의 그 저자들이 볼 때, 12개 역전의 저자들이 볼 때, 이 사회나 자연은 하나의 큰 전체다. 홀리스, 큰 전체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음양의 범주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음양의 범주를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한 번 양이 되고 한 번 음이 되는 걸 도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사도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주역과 괴효의 부여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팔계와 주역,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괴의 기본적인 부호는 양효, 일직선으로 쭉 그어진 거죠. 그리고 음효, 가운데가 끊어진. 그래서 이 양효는, 이 양효의 하나는 우리가 보면 하나이지만, 실제 이거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 추후에 이게 이제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재 사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이 이어진 것이 이제 양효가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가 비어 있는 거지. 세 개 중에 하나가 비어 있는 것이, 비어서 두 개로만 나타난 것이 이제 음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8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건괴, 곤괴, 진괴. 진괴는 이제 우레, 손괴는 바람, 감괴는 물, 리괴는 불, 간괴는 산, 택괴는 못, 연못을 나타내는, 이 이제 8개, 기본적인 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개를 기본으로 해서, 일정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제 쭉 배열을 해놓고 그 8개를 구성해서 다시 이제 그걸 중첩해서, 64개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주역이, 그 진나라 때, 이런 뭐 분서갱유탈 아시죠? 그 진나라의 시황제가, 그 중국, 이제 당시 이제 중원을 통일하면서 분서갱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큰 이제 이 대국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사상을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이제 백가사상이라고 그래갖고 수많은 학파와 이론들이 많았는데 이걸 다 정리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학파들의 책을 다 갖다 불살랐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분서갱유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태워지지 않은 책이 주역이라고 그래요. 그 왜 태워지지 않느냐? 주역은, 이건 철학이 아니고, 점술서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서, 그 책을 불살라 없애는 대상에서는 이제 제외돼가지고, 진나라 이전에 그 역학, 연구됐던 역학이 이제 한나라까지, 진나라를 지나서 한나라까지 쭉 이어져 올 수 있었는데, 한나라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 유학이 이제 경학이라고, 그래서 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경학으로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경학 중에 주역이 가장 이제 으뜸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육경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육경에 가장 으뜸되는 책이 이제 주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주역을 해석하는 학문은 이건 전문적인 학문이야. 그래서 조정에서 막 이 주역을 그러니까 주역은 이 나머지 5개의 경을 해석하는 일종의 어떤 방법론적인, 그러니까 주역을 알아야 다른 이 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틀을 아는 거예요. 연구 방법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나라에서 세우도록 해서 이제 그 전문 연구자들이 이제 뭐 오경 박사나 또 이제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뭐 자재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주역이 발전하는데, 역학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역 연구가 크게 이제 한나라 이후부터는 이제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으로 나뉘어지는 흐름들이 왔는데, 특히 이제 상수역학이 가장 컸죠. 그래서 이 상수는 이거 음양의 홀수 짝수입니다. 이게 이 상수역학은 쉽게 얘기하면 점이에요. 주역을 점술서로서 점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맹희가 이제 괴기라고 하는 이론으로 발전을 시켜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의리역학은 수를 통해서 점을 보는 책으로서의 주역이 아니라, 그 괴상, 경전에 있는, 역경에 있는 그 64개의 괴사, 효사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역전, 10가지 했었어. 12기 있는 그 역전의 내용들을 풀어서, 어떻게 이것이 서술됐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철학적 의미를 찾는 게 이제 의리역학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괴기 이론을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맹희와 이제 이후 이제 경방인데요. 이 괴기설은요, 그 주역의 괴상 효상, 그러니까 괴의 모습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을 이용해서 일련의 절기 변화를 나타내는, 설명하는 건데, 이 주역의 괴와 효를 이용해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4개의 계절, 그리고 12개월, 24절기, 72후, 이렇게 요거를 유계적으로 결합한 것이 바로 이 괴기설입니다. 이 괴기설은요, 나중에, 명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요, 역학에서도 이 괴기설에 관한 얘기는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제 24절기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달의 초에 나오는 절기를 이제 이게 이제 절기라고 하고, 이제 중순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중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음력입니다. 음력 1월에, 절기를 처음 들어오는 게 이제 입춘, 그 다음에 뭐 경칩, 청명, 입학, 망종, 소화, 입춘, 이렇게 쭉 해서, 음력 12월, 이제 소환까지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그 24절기인데, 이렇게 해서, 주역의 64개, 그리고 64개의 괴의 모습과 또 그 효의 모습을 이용해서 절기를 설명한 것. 절기를 설명한 게 바로 이 괴기설입니다. 그래서 이 맹의가 이제 괴기설을 통해서, 이제 당시 어떤 천문학, 그러니까 역법, 그러니까 이 달자죠. 날짜를 세는 어떤 그런 학문, 계산법에서 성과가 나온 것들을 이 주역하고 연관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인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특히 유목민족이 아니고 농경민족, 중원의 농경민족들에게는 역법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원령이라든지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걸 잘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춘분이나 추분, 동지나 하지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은 은나라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이제 그 황도의 위치, 태양이 황도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24개로 나눈 것.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24절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괴기설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제 12소식이라고 합니다. 소식. 이 소식은 뭐냐면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굽혀졌다가 펴지는 것. 이걸 이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맹의는 64개에서, 그러니까 주역의 64개에서 12개의 괴를 뽑아가지고, 거기 선택을 해서, 음이 많아지고, 또 양이 많아지고, 또 양이 줄어들고, 음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어떤 규칙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는 효를, 12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1년, 12달에서 음과 양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어떤 변화, 특징을 표시한, 그게 바로 이제 12소식괴입니다. 그래서 이 12소식괴가 바로 이 괴기설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음력 1월부터 시작해서 음력 12월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음력 11월에, 이게 이제 동지달이죠. 이 동지달이 나타내는 괴가 복괴입니다. 그래서 양이 하나가 이제 들어오죠. 자월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섣달, 음력 섣달이 되면 임괴가 돼요. 밑에 이제 양요가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월이 되면, 지천태, 택괴가 돼요. 그래서 인월이 되죠. 그래서, 상괴는 이제 곤괴, 땅이죠. 그 다음에 학괴는, 건괴, 하늘이죠. 그래서 이루어져서 이게 쭉, 양이 하나씩 늘어나서, 그러니까 음력 11월, 그러니까 동짓달부터 양이 하나씩 늘어나서 음이 줄어들고, 다시 또 양으로 꽉 차는, 음력 4월이 되면 건괴가 돼서 이때부터는 다시 또 밑에서부터 음이 올라와서 이제 양이 줄어들면서 이제 음으로 꽉 차는 음력 10월, 곤괴까지 쭉 변화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12소식괴입니다. 이 12소식괴하고 24절기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이, 요 12소식도거든요. 요거는 제가 파일에, 그 PDF 파일에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깊이는 제가, 시간상,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맹의가, 이 괴기설을 통해서 이 전통명리학의, 이론적인 토대를 담고 이 괴기설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 12소식, 설이라고 하는 것,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4강에서는 이제, 명리학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오행과 간지, 그러니까 천간지지죠. 10천간 12지지의 부호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